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토론 손님은 신영관 대표님, 중국 전문가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우리 채널 이제 많이 출연하셔가지고 익숙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가볍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상하이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고 또 지금은 중국에서 투자를 하고 또 살기도 하고 있는 신영관입니다. 다시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고요. 네. 워낙 우리 독자분들이 중국에 대한 고견을 좀 듣고 싶어 하시니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떠오르는 현안은 에이펙 정상회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경주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 것 같습니다. 예, 더 뜨거워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미중 간의 격화된 어떤 그 패권 전쟁의 결이 다소 좀 수그러들다가 에이펙 회담 이후 다시 본격적으로 싸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제 수그러들다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평화의 시대로 돌입하게 될 것인지 뭐 크게 긴장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의 긴장감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가정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평화의 시대는 없을 것 같고요. 평화의 시대는 없다. 예, 결론 그냥 뭐 제가 무슨 정치 외교 전문가는 전혀 아닙니다.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결국 우리가 말씀한 그 평화라는 부분은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 대신 이제 그렇다고 뭐 열전으로 갈 거냐, 뭐 진짜로 뭐 불을 뿜는 그런 전쟁, 그건 절대 또 아닐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타픽이 바뀌고 서로의 요구사항이 바뀌겠지만 양자 간의 싸움은 계속될 것 같다. 그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 지금 양국의 거기서는 모의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게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건데 지금은 사실 최근에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무역협상 4차 협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잘 보시면 4번 다 남의 나라에서 진행이 됐고 네. 경주도 남의 나라거든요. 그렇네요. 두 당사국이 아니거든요. 네. 결국은 중국이 그리는 그림이 바로 그겁니다. 대등한 관계에서는 대등하게 만날 수 있다. 근데 어떠한 불리한 그리고 기업에 그들이 말하는 이제 기업이라고 하면은 대상이 되는 여러 기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반도체 기업도 있고 또 이번에 틱톡도 있고 그런 쪽에 불리한 협상은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을 거의 뭐 자기 국가의 백성들한테는 매일같이 뉴스로 탑 뉴스로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슨 어떤 이면 계약을 일본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닐 것이고 한다고 한들 또 밝혀지지도 않을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또 스타일도 알 것이고 트럼프는 뭐 이걸 해놓고서도 사실 이면 계약을 해놓고서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또 X에다가 SNS에 또 올리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경주에서도 뭐 대타협이 일어날 가능성 이런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네. 그게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난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거는 뭐 서로가 다 굉장히 뭐랄까요, 뭐 얼마든지 설명 가능하고 해석 가능하고 또 누가 봐도 뭐 뒷다리 잡을 수 없는 강경파가 보든 아니면 뭐 다른 세력이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얘기 할 건지가 어느 정도 중간 정리는 되겠지만 거기서 대타협이 일어나건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이번 4차 협상에서도 리청강 상무부 부부장을 보내서 마드리드 하기 전에 보내서 뭔가 요구를 했다는 얘기가 돌았거든요. 그런데 물론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바깥쪽의 어떤 매체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중국 국내에서는 그 얘기 들었는데 거기서 요구했던 게 상당히 세게 요구한 것 같아요. 그 세게 요구했다는 내용은 분명히 중국이 지금 이 목을 죄고 있는 뭐 반도체 칩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것은 또 미국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그 타협이 과연 제3국의 경주에서 일어나면 우리한테는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지금 그런 해석보다는 그냥 만나는 데 의미를 두는 정도의 해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저는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그 궁금증들이 가득한 결국 어떤 것이
그 정상 간의 어젠다가 될 것인가 이것인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현대중공업 때문에 경주를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그 경주에서도 어떤 호텔을 묵을 것인가. 저 이것도 궁금합니다, 솔직히. 뭐 알려질 리가 없죠. 네, 지금 알려질 수가 없지만. 네. 근데 만약에 어떤 호텔에서 결국 머물고 나면 그 호텔이 이제 타이틀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 두 정상이 아마도 다른 호텔에 머물 가능성도 있고요. 같은 호텔보다는.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도 좀 재밌고요. 일단 그러면 에이펙 정상회담을 하면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과 예를 들어 김정은 국가위원장까지 예를 들어서 같이 사진을 찍는 모습. 근데 그게 실현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저희 이 얘기를 사실 1년 전부터 했었어요. 에이펙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친하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의 말을 잘 들을 것이고 시진핑의 말도 잘 들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시진핑은 차기 에이펙 장소거든요. 정상회담. 그러니까 이제 디폴트입니다. 참석이 원래는 네. 시진핑 주석.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 여러 명이 소위 스트롱맨들이 같이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사진을 찍는다. 그 자체가 뭐 평화의 뭔가를 이뤘다라는 네. 역사적인 사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 노벨 평화상을 위해서라면 그 동안까지는 굉장히 평화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뭐 당분간도 노벨 평화상 받는 순간까지는 뭐 그런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뭐 상당 부분 대의적으로 가질 수 있겠다. 그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제 평화라는 부분, 그러니까 평화가 올 것이냐 그런 부분은 이제 미중 간의 경쟁에 있어서의 평화는 없다 저는 그런 네. 말씀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보여지는 평화 내지는 꾸며지는 그런 뭐 시나리오 이런 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네. 그거를 또 뭐 찬물 끼얹어 가지고서 뭐 중국에도 좋을 거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과는 또 결이 다른 게 경제적으로는 저는 이거를 뭐 전쟁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경제적인 전쟁은 절대 끝날 게 아니고 결국은 서로 앞에서 사인하고 웃더라도 뒤에서는 또 자기 계산을 하고 자기 준비를 하고 두 개, 세 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준비를 계속 해나갈 것 같다. 그게 이제 중국의 분위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뭐 저도 이제 가볍게 의견을 드렸었지만, 그러니까 저도 뭐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은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지속될 주제다. 그렇죠. 다만 그것이 보여지기로서라도 그 격화되다가 완화되다가 격화되다 완화되다 하는 정도의 차는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래도 에이펙 회담을 전후로는 그게 다소 평화로운 모습처럼 당연히 그렇게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얼마 전에 중국 베이징에서 인도와 푸틴, 인도 모디 총리와 다 같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열병식에. 그렇죠, 열병식에. 네. 그 모습을 가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던 것이 이제 미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니까 이 또 나머지 큰 권역들이 우리끼리 뭔가 합종 연행하고 이합집산 해보자, 새로운 블록을 형성해보자 하는 움직임이라고도 해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그 부분이 분명히 그렇게 보여지고 또 보여지게끔 연출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거기에 초청을 이제 많이들 했죠. 했는데 이제 대부분은 안 왔고 못 왔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그런 어떤 양극이라고 보면 뭐 다극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양극이라고 보면 결국 이 푸틴과 김정은 거기에 제일 포커스가 됐던 것 같고 모디 총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포커스가 됐던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저도 이제 현장에서 그 관공서를 들어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직접 대형 스크린으로 봤는데 그쪽 분위기는 뭐랄까요 상당히 뭐 운동 같은 그런 분위기에 좀 고무되는 분위기. 왜냐면 사실 나왔던 그런 장면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그리고 전후에 이제 만들어졌던 그런 뉴스들도 그렇고 굉장히
뭐랄까요, 한 일체화돼가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병이라는 게 우리 군대 다닐 때 사실 저희도 뭐 그런 행사에 많이 동원되었었지만 사전에 군인들이 되게 고생을 하잖아요. 예. 그 어떤 사전적인 인풋이 있었고 아웃풋을 따진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 그 중국의 9.3 열병식은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거둔 오. 그런 어떤 하나의 행사 이벤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첫째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상을 낳게 하는 그렇죠. 예. 예.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결코 그것을 드러내놓지 않았는데 남들이 뭐 18가지로 해석을 해주는 그러면서도 다 해석하는 거는 다 중국에 별로 불리할 게 없는 그렇죠. 예, 어떤 그쪽의 집권층의 어떤 의도에 반하지 않는 그런 해석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효과는 하여튼 대단히 컸다. 뭐 혹자는 08년 베이징 올림픽 이상의 효과를 오. 누렸다. 오. 왜냐하면 이미 그때 중국과 지금의 중국은 또 다른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좀 더 좀 이렇게 우리 투자 또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포커스를 하면 네. 열병 전후에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많은데 열병 전에 그 북경시를 청소를 한 전기차, 그 위생차, 환경차 이런 것들이 전부 BYD 거였거든요. BYD가 동원된 그런 화면들을 계속 그 뉴스를 통해서나 여기선 잘 안 나왔을 겁니다. 여기선 시진핑하고 푸틴만 보였을 텐데 그렇겠죠. 그쪽에서는 준비 과정이라든가 전후 스토리 이런 에피소드 이런 걸 다 보여줬는데 거기서 저도 굉장히 많은 거를 봤는데 그 중에서 저도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게 BYD의 3,000대가 넘는 그런 전기 그 청소 전문 차가 북경 시내 전체를 어떻게 청소를 했는지 그리고 하늘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하면서 사실 저도 이제 북경을 한번 그 한 2주 전에 갔었는데 네. 지하철을 타는 장소에서 불신 검문을 받았어요. 어허. 예, 그러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 받은 불신 검문 말고는 가방을 열어보라. 물론 동의는 구해요. 예. 근데 안 열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분증을 내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두 가지였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이쪽은 조금은 아직은 권위주의적이구나. 상하이에선 상상을 못합니다. 네. 근데 북경에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국가의 수반이 또는 지도자들이 거기 있기 때문이고 또 행사가 컸기 때문인데 뭐 일견 이해도 되면서도 일견 또 마음은 불편했죠. 네. 예, 근데 그것 말고도 또 당일날 봤던 그런 무기 체계라든가 또 특히나 이제 거기서는 늑대라고 표현했던 이 사족 그 개로봇들 이런 것들의 공급망 이런 걸 이제 찾아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참 얘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깊어지는 그런 군수물자 쪽에서도 결국은 국방의 기술이 민간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드론도 지금 그런 거고 중국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GPS인 베이더 그 위성 시스템도 그렇고 그게 우리는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는 GPS를 빌려 쓰지만 그들은 자기들 독자적인 걸 가지고 인근국의 전쟁에까지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결국 조금 더 촘촘해지고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 중국의 모습이 또 보였고 군사력은 뭐 제가 논할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네. 굉장히 그 펜타곤이 당일날 야근을 하면서 시켜먹은 피자 인덱스가 평소보다 4배가 올라갔다.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미국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이 다른 다각도에서 본 것은 효과 대비 효용은 엄청났다. 예, 투자 대비 효용은 엄청났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열병식까지 뭐 전반적인 이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목격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봤는데 제가 한번 먼저 저의 의견을 드려보고 네. 대표님은 어떠신지 한번 좀 여쭤보는 이런 방식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예.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중국과 예를 들어 인도, 러시아 뭐 혹은 뭐 브라질까지 포함한 브릭스 혹은 글로벌 노스가 아닌 사우스 중심으로 뭔가 미국이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니까 우리끼리 연대하자 하는 합종 연행을 하는 것
그게 혹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냐하면 시장은 미국에 있는데 수출국끼리 뭉쳐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구매력을 한번 판단해 보는 건데 네. 미국이 3억 5천만이잖아요. 네. 인구 전체가. 네. 근데 중국 인구 네. 더하기 인도 인구만 해도 네. 이 인구에서 상위 뭐 20% 고소득층만, 네. 그러니까 초고소득층이죠. 네. 그러니까 이 중국 더하기 인도의 인구의 상위 20% 고소득층만 나열해도 네. 3억 5천만을 그냥 넘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의견은 이들끼리 합종 연행해도 충분한 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미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는데 계속 뭐 그것에 뭐 이렇게 고개를 숙일 수는 없는 나라들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합종 연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 글로벌 사우스, 글로벌 노스 뭐 이렇게 구분하니까 이제 세계가 양분되는 느낌인데, 네. 양극화되는 느낌인데, 사실 그것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역시 또 미국이었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박사님께서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저는 시장 거기에는 100번 동의하고요. 예. 테크 쪽을 나눠놓고 보신다 그러면 네. 결국 또 하나의 양극화를 미국이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지난 7월 달에 미국이 AI 관련된 그 계획을 발표를 했죠. 거기서 나온 얘기 7월 20 며칠이었는데 그날 나온 건 역시도 동맹국, 우방국 위주로 해서 본인들의 어떤 테크 그리고 AI 이런 쪽 부분을 갖다 쉐어한다. 거기에 어떠한 다른 고려도 하지 않는다라는 말.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동맹국이 아닌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을 탈취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조치를 말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8월 초에 중국에서 AI 행동 계획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네. 거기는 모두를 아우르는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거꾸로 된 느낌, 네. 미국의 중국화, 중국의 미국화가 진행되는 느낌 그랬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중국이 가진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AI 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딥시크 모멘트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지금 계속 새로운 돌파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대표적인 게 화웨이가 지난주에 발표한 게 뭐냐면 화웨이가 동남아 국가들의 엔지니어들을 매년 5천 명씩 양성을 해서 다시 돌려보내겠다. 그러니까 화웨이가 동남아 국가들의 기술 이전 전술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화웨이 이퀄 지금 중국의 테크의 가장 선봉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화웨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결국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AI 관련된 미국은 닫고 중국은 열고 근데 여는 대상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에서는 열어도 안 받죠. 네. 그러니까 결국 중국은 1대1로 변, 동남아 변 아니면 아프리카까지도 염두에 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시장 예. 그 부분에서는 20%씩 해도 그렇고 또 사실은 인터넷 내지는 휴대폰을 가지고 소비하는 인구는 아마도 사우스 국가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예, 네. 아마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카운트를 해도 그럴 건데 네. 모바일 폰 이용자 수만 봐도 그럼요. 절대적으로 비교가 안 네. 되니까. 그냥 돈이 없어서 좀 이제 우리 가처분 소득에서 모바일에 쓰는 돈이 좀 높겠죠. 네, 미국이나 뭐 선진국보다 좀 높을 텐데 어쨌건 이런 뭐 테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머릿수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포텐셜을 본다 그러면 소비 쪽에서도 그렇지만 테크 쪽에서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뭐 군사는 뭐 다른 얘기 같고 국방은 그렇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게 이 다극화 내지 양극화로 가는 것을 누가 시작을 했느냐 그렇게 보면 결국은 액티블리 미국이 했고 패시블리 중국이 받았고 기타 사우스 국가들이 받고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겠죠. 우리는 양쪽에다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좀 미국이 좀 눈치를 또 봐야 되고 중국 쪽도 봐야 되고 국민도 봐야 되고 뭐 그런 입장인데 어쨌건 세상은 그렇게 굴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결코 경쟁에서 이 전쟁에서 평화는 있을 수가 없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어쩌면 정말 에이펙에서 만나는 그런 행위는 뭐 일종의 연출이다. 뭐 그렇게도 상당 부분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필요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양쪽이 다 그런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네. 뭐 그거는 서로 잘 이용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타협에 나와서 정말 뭐 경제, 정치, 외교, 국방 모든 면에서 평화가 오면 제일 좋겠는데 네. 그러기에는 미국도 너무 드센 것 같고 중국도 또 그 정도로 약하진 않은 것 같고 애매합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 중국 본토로 좀 들어가 봐서 네. 중국의 이제 부채 문제와 거시 경제 상황을 좀 논해 보고 싶은데 중국이 지금 특히 정부 부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지방 정부와 LGFB라든가 네. 그림자 금융 성격 이런 게 지금 아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듯한데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부채 문제요. 해결이 이제 그 시간을 가지고 네. 공간을 확보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네. 결국 그 지방 정부 부채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그 동안에 그 교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구경제와 신경제의 네네. 이 두 개의 그 전환, 공수 전환의 과정에서 부동산과 지방 정부 부채는 같이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은 예. 그 한 몸의 상황에서 어찌 보면 수요는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도 그렇고 제조업에 관련된 수요 뭐 이런 수요는 위축이 된 반면에 공급은 줄어들질 않았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도 그렇고 공산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구경제 신경제 넘어오는 과도기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두드러진 문제가 부채 문제에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것을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9월 달에 나왔던 924 정책이 자본시장 관련된 정책도 있었지만 이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문제에 있어서 걔네들이 중국에서는 10조 RMB를 가지고 지방정부에 대해서 6조는 이렇게 쓰고 이제는 2조는 이렇게 쓰고 이런 이제 계산을 했었거든요. 네. 그럼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전혀 진행이 되지 않느냐? 아니요. 갈아 끼워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죠. 한 번에 딱 뭐 돈을 뿌려가지고 국채를 발행을 해서 모든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방 정부의 도덕성 문제들. 그러니까 네. 열심히 해결을 해서 빚잔치를 해라, 빚을 해결해라라고 중앙에서는 압박을 하고 있는데 네. 지방에서는 부정부패로 나간 돈도 있고 비효율 때문에 사라진 돈도 있겠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앙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고 지자체들이 우리의 개념으로 네. 지자체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의 여전한 비효율 내지는 좀 비도덕적인 그런 문제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시간을 가지고 확보를 해가는 그런 전략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과연 얼마나 갈 거냐? 제가 볼 땐 부동산 문제하고 또 구경제가 어느 정도 이 안정화되거나 덮이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합쳐져 가지고서 나오는 문제가 거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디플레이션 문제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디플레는 뭐 36개월째 PPI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년 대비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이 돌파들이 이제 신경제 쪽에 예. 그러니까 구경제가 있었기 때문에 신경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어떤 그쪽의 시장 경제학자들도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전면 부정하고 이거를 전면 긍정하는 게 아니라 얘가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옛날에 땅 팔고 논 팔아서 아들 대학 보내놨더니 아들이 잘 됐다 이거랑 똑같은 거겠죠.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비중이 줄어들고 이 비율이 커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실제로 부동산 같은 경우에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원래
거의 9%, 8%가 떨어지다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 6.7, 6.6 뭐 이렇거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줄어들고 그 대신 신경제 쪽에서 로봇을 포함한 반도체를 포함한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네. 이 포션이 작아지고 이게 커지는 게 이제 스무드하게 그러면 국영제는 줄고 신경제는 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부채 문제도 지방 정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채 문제들도 아마도 이게 뭐랄까요 미시의 합이 거시니까 네. 지방 정부의 합이 중앙 정부 거라 그러면 예.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중국의 부채 문제는 지금 예년보다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네. 왜냐하면 작년에 다 어렵고 기술 돌파도 없었을 시절, 그러니까 빚이 잘 안 보이던 시절과 지금은 여러 가지 뭐 AI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칩도 그렇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렇고 이런 쪽에 무럭무럭 크는 씨앗들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조금 근데 이제 이거조차도 우리 일부 뭐랄까요 중국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것조차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하는데 네. 현지에서 살고 제가 이제 기업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네. 기업을 다니면서 리서치를 하고 보는 입장에서는 기업조차도 이제는 이쪽 문제보다는 이쪽의 기회를 훨씬 더 크게 보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예, 예. 정부의 선전이 아니고 기업가들 자체가 그렇고 그래서 일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칩 기업들 같은 경우는 펀딩이 필요 없다는 소리까지 합니다. 너무 네.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저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부채가 차고 넘치는 나라에서 펀딩이 일어난다. 근데 그 펀딩이 이 섹시하고 상당히 좀 뭐랄까 미래가 밝은 쪽에 집중이 되고 있다. 네. 이걸 좋은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나쁜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이 문제는 결국 이것은 담보가 있고 부동산이 있고 그리고 지방 정부라는 어떤 해결의 능동적인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포기만 안 하고 가져간다 그러면 그리고 이게 외채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네. 내채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국가가 망한 케이스는 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외채 때문에 대한민국도 옛날에 그랬고 동남아도 그랬고 남미도 그랬고 네. 지금 이제 멕시코도 그렇고 다들 달러 부채가 많아서 그랬던 거지. 중국의 달러 부채는 GDP로 봤을 때는 3%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이걸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봐야 되냐면 일본도 마찬가지고 내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부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 좀 애매한 게 EU에 그래서 EU 27개 국가 중에 하나가 유로를 가지고 뭐 발채를 했다, 빚을 냈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발권력을 가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22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영국이 그래서 아마 빠져서 파운드를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도 좀 다르게 보면 중국은 길게 보고서 이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해결한다. 그 대신 우리는 첨단과 이런 신경제 쪽에서 훨씬 더 좋은 엔진을 갈아 끼우겠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바퀴가 이게 가분수, 이게 큰 바퀴, 이게 작은 바퀴였는데 이게 큰 바퀴 되고 이게 이제 작은 바퀴, 빈폴 그 옷처럼 그렇게 되면 과연 뭐가 좋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면 조금 이해도 되는 편입니다. 제가 너무 좀 중국에 좀 경도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는 이렇게 대표님처럼 그렇게 경도되어 있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예. 그런 뷰도 필요하고 또 다른 뷰도 필요한데 충분히 그 뷰가 뭐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10년 전 중국에서 그렇게 주창했던 네. 신창타이 네네네. 그걸 지금 잘 이뤄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국영제에 해당되는 부동산 혹은 부동산 관련 산업의 GDP 대비 비중을 줄이고 그 신경제를 뜻하는 미래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GDP 대비 비중을 늘려나가는 뭐 그런 구조 자체는 말 그대로의 그동안 10여 년 동안 주창해왔던 그 신창타이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을 죽인 것도
누가 죽이라 그래서 죽은 게 아니고 네. 세 가지 레드라인, 3 레드라인을 그걸 만든 것도 결국은 이런 국영제의 발목에 채워진 그 부동산의 시멘트의 덩어리가 너무 컸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어도 그것을 좀 이렇게 쪼개가지고 좀 무게를 줄인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지금 4년째 구조조정을 받으면서 네. 제가 볼 땐 부동산에서의 문제는 그쪽 정부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부동산의 포션이 줄어들어서 내수가 조금 유효 수요가 부족해지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부동산을 살릴 계획은 1도 없습니다. 그 대신 부동산 개발상들, 그러니까 이쪽 우리가 볼 때보다 저쪽 중국 정부에서 볼 때는 부동산 개발상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좀 바텀라인이 낮은 그런 기업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책임질 건 져라. 근데 그 책임의 가장 마지노선이 뭐냐면 받은 돈, 선분양한 아파트는 백성들한테 분양을 해라. 네. 결국은 교수님과 제가 분양을 받았는데 교수님 분양 받으신 집은 다 졌는데 제가 분양 받은 집은 헝따다. 그럼 이제 이게 지연이 되는 거죠. 근데 헝따를 죽여버려라고 하면서 왜 안 죽이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네. 헝따 안 죽입니다. 중국 정부는 아예 빨대를 꽂아서 예. 끝까지 아주 피를 말릴 정도로 뽑아서 그걸 공산당을 아니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한테 집을 지어줘라. 그거에 관련된 용도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 네. 이런 건데 그 대신 이제 감시의 눈이 엄청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헝따도 그렇고 뭐 삐꾸이 위안도 그렇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런 회사들이 지금까지도 죽을 똥 살 똥을 하니까 결국은 빚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 뉴스에 포커스가 잘 안 되겠지만 그쪽에서는 여전히 뭐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이제 분양을 하고 네. 그 관련된 돈은 또 대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완전한 비청산 내지는 이 지방 정부가 모든 걸 테이크할 수도 없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을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게 한 번에 끝내가지고서 완전히 비청산하고서 한 5% 받고 이렇게 다 털어버릴 건지 아니면 가다가 한 50%까지는 이 좀 구조조정하고 나머지를 국가가 테이크할 건지 그 부분은 뒷단에 남아 있겠죠. 네. 예, 그게 이제 민간 사이드의 어떤 부채, 지방 정부 부채인 것 같고 중앙 정부의 부채는 뭐 아시겠지만 중앙 정부의 부채 자체는 사실 낮죠. 정부 재정 대비해서도 그렇고 지금 막 20몇 %밖에 안 되니까.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국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네. 뭐 약 한 2년 정도만 해도 네. 중국의 소위 빈집, 뭐 미분양 아파트라고 표현해 볼까요? 네네네. 빈집이 뭐 어떤 보도에 따르면 뭐 1억 채에 달한다 네. 이런 보도들이 뭐 특히 영국 쪽 네. 기사에 많이 실렸었는데요. 네. 근데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중국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하락세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락이죠. 예, 하락이죠. 계속 하락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격이 하락만 한다면 이 미분양 주택, 소위 빈집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되지 않는 이 미분양 주택 1억 채에 달하는 그런 주택 아마 실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들을 다니다 보시면 그렇죠. 일부 지역에는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중국 그러니까 국영제를 그냥 버리는 한이 있어도 부동산을 아까 죽였다고까지 표현하셨는데 근데 죽이더라도 이 미분양 주택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이면 될까요? 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예. 좋은 질문이시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눠놓고 본다 그러면 네. 미분양 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완공이 안 되는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제 민간 분양을 했는데 민간 선분양이죠. 선분양을 하고 그리고 나서 회사가 자금줄이 끊기면서 이제 못 짓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갖다 이제 그쪽에서는 란웨이로우라 그래가지고서 이 짓담한 아파트죠.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결 방안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금을 어떤 조건을 붙여서 대고 그리고 완공을 해서 원래 선분양을 했으니까
집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분양하는 방안 그게 하나 있고 집주인들도 못 기다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일들이 있었던가 아니면 지금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전체 아파트 단지를 사는 방안도 누가 사느냐? 지방정부가 산다 아니면 중앙정부가 산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이제 15차 5개년 계획에도 그런 계획들이 들어갈 거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집들을 지역별로 어느 정도 뭐 5%가 됐건 10%가 됐건 국가가 인수를 해서 그것을 청년 분양주택,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방안. 왜냐? 결국 선분양을 했는데 안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저 뭐 산속에 지어진 아파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젊은이들이 출퇴근 가능한 3선 도시, 4선 도시에 있는 그런 것들이 문제고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선 도시는 그런 문제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네. 예, 아파트가 짓지 않아서 잠깐 뭐 멈출 수는 있어도 결국은 누군가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고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는 결국 3선, 4선, 심지어 5선 도시인데 그런 도시까지 필요하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1, 2선 도시의 집값과 생활 물가가 높다 보니까 1, 2선 도시에서 철수하는 젊은이들 때문에 3, 4선 도시의 소비가 1, 2선 도시보다 훨씬 더 소비 증가율이 좋아요. 네. 예. 근데 그들도 돌아가면은 부모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정을 이루고 집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도시에서의 임대주택처럼 3, 4선 도시에서 임대주택화하는 방안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언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억 채가 있는지에 대한 거는 그 근거를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결국은 시장과 정부 이 두 가지가 콜라보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 필요한 게 이제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는 일도 양단 한 번에 끝내는 건 안 되기 때문에 5개년 계획 내지는 10개년 계획을 가지고 잘라서 가는 예, 이게 뭐 살라미 슬라이스라 그러나요? 잘라서 잘게 잘라서 가는 그런 전략이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여정이 굉장히 길겠다. 깁니다. 그리고 뭐 굳이 비교하면 우리나라도 서울 부동산과 뭐 지방 부동산을 비교해 보면 네. 이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분양 후에도 미분양 주택으로 남아 있는 그러니까 길을 걷다가도 그냥 분양 안 되고 있는 아파트들 네. 이런 게 뭐 대구, 경북 뭐 이런 지역에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그 지역 경제 회복을 또 막아요. 심리적으로 네. 이 상가가 이렇게 공실이 많은데 그럼요. 공실이 많은 데서 사업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못 하죠. 그러니까 공실이 공실을 낳는 이런 그렇죠.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도 1선 도시와는 달리 2, 3선 도시로 가면은 정말 뭐 청년들도 지역을 떠나고 사람들도 지역을 떠나고 있고 네. 중국도 인구가 전체적으로 이제 감소하기 시작을 했기 네, 때문에 네, 네. 뭐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과연 2, 3선 도시 그 1억 채가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서 뭐 한 5천만 미분양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참 해소는 되는데 정말 한두 해가 걸리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그걸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사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공해 주는 방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또 쉽지 않아요. 엄청난 비용과 네. 부채를 또 떠안아야 되는 네. 그러니까 부채 돌려막긴 거죠 말 그대로. 맞습니다. 예, 그런 게 어느 정도의 그런 뭐 돌려막기 예, 이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동안의 고속 성장의 예, 이 뭐 디딤돌, 주춧돌이 그런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예, 결국 갈아 끼우는 과정에서의 과도기, 뭐 성장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더 커지면서 이게 결국 그래서 신경제가 더 이 하이테크를 기반으로 한 이쪽 부분이 빨리 커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급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참 이렇게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적자 재정이 지금 2019년부터 시작돼가지고 계속되고 있거든요. 내년 예산 계획도 적자 재정이에요. 계획 자체가. 그러니까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구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OBBBA 입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국채 발행을 이어갈 텐데 뭐 프랑스는 가장 대표적인 재정 부실 상황이고 유로존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될지 뭐 IMF로부터 구제금융 받아야 될지 이걸 지금 고민하는 난국인데 세계적으로
이 부채의 늪에 빠져 있다라고 좀 판단이 내려집니다. 근데 어쨌든 뭐 대표님 이제 중국을 뭐 너무나 전문으로 하고 계시니까 계속 여쭤본다면 결국 이 부채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혹은 그것과 같이 직결되는 이제 디플레이션 상황 말씀하셨던 PPI는 뭐 지금 마이너스 행보를 2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고 3년. 예, 3년 넘게 네. 예. CPI 상승률은 지금 제로입니다. 제로. 네, 네. 예, 0. 네.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의 목표 물가는 3.5%니까요.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는 2%지만 중국도 2%로 2%로 지금 내렸습니다. 지금 보십니까? 예,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상황을 만연하게 경험하다 보니까 네. 아예 목표 물가 자체를 또 2%로 네. 내린 거네요. 네. 예, 그런 의사결정 충분히 인민은행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목표 물가 자체를 내리고 그 목표 물가를 하회하는 그 물가 상승률을 지금 2, 3년 동안 이렇게 지속하고 있다. 네. 이 얘기는 정말 그러니까 LPR 이 기준금리 성격의 정책금리를 뭐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낮은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네.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부채 문제와 디플레이션 현상 또 실업자가 늘어나는 현상 네. 예, 이런 것은 오로지 구경제만의 문제라고만 해도 되는지 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신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구조조정의 움직임이 있다고 관측이 되거든요. 네. 적자 기업이라든가 반내권.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전기차 브랜드 수가 네. 450여 개에서 지금 100개가 안 되는 비중으로 줄어드는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신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구조조정이 좀 일고 있는 또 이게 또 역시 부채 문제와 연결되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그러니까 중국이 뭐 이 종합 그 문제 세트죠. 종합 선물 세트. 예. 종합 문제 세트. 종합 부채 세트 이렇게 할까요? 뭐 예. 많은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 중국에는 문제는 100개도 넘는다. 근데 네. 결국 해결 방안, 솔루션은 101개는 넘는다. 아. 예. 근데 이제 그것을 얼마나 이제 효율적으로 실행하느냐의 문제인 건지 네. 해결하려고만 하면 문제점이야 뭐 해결 방안은 문제보다 훨씬 많은 게 뭐 우리 옛날부터 듣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3D 문제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인구가 줄고 있는 문제, 인구 문제 그리고 네. 이 부채 문제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이제 또 했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디플레이션 문제. 이 디플레의 가장 핵심은 결국은 과당 경쟁 또는 과잉 생산 문제 뭐 이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네. 이것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중국에서는 반내권, 반내이주엔이라 그래서 과한 그 과당 경쟁, 소모적인 경쟁, 가격 경쟁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사실 이 원천은 결국 지금 현재 세상의 모든 불안정의 원천은 미국인 것처럼 네. 이 반내권의 모든 원천은 중국 정부거든요. 처음에 말씀은 부동산 키우고 지방 정부 풀어줘서 잡아 돌릴 때는 좋았는데 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예방을 못한 거죠. 그냥 돈 버는 게 캐시카우가 예였으니까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좀 뭐랄까요? 정부 쪽에 더 친한 뭐 경제학자들 그리고 시장 쪽에 친한 경제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결국은 4년 전에 시작했던 부동산 규제 정책 3 레드라인이라는 게 처음 나왔던 거고 그게 이제 지금 문제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2015년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때도 과잉 생산성 문제, 과당 생산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정책이 3거 1강 1보라 그래가지고 중국말로 이제 산취위장이부라 그러는데 이게 세 개가 뭐냐면 세 개가 과잉 생산 그리고 과잉 설비 그리고 과다한 부채를 줄여라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를 내려라. 이 1강이라는 거는 비용을 내려주라는.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그때 수수료 받던 기업들로부터 수수료 받던 거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주식 거래세 이런 거 내려줬거든요. 그리고 보안 이거는 기술적인 보안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이 2015년에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대상은 부동산하고 직결되거나 국영제랑 직결되는 거였습니다. 철강이나 시멘트나
또 부동산이나 알루미늄 뭐 이런 거였는데 얘를 줄이면서 적절하게 죽일 때는 얘는 국유 기업이 많이 있는 섹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정하기가 쉬웠어요. 네. 근데 지금은 신경제 쪽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다 민영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민영 사이드에 지금 과잉 설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쉽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국유니까는 시쳇말로 까라면 네. 깠는데 지금 민영 기업은 이게 민영 기업의 고용이 전체에서 7, 80%를 차지하다 보니까 고용 문제랑 또 직결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쨌건 지금도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 반내권의 결국 그 함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구경제에서 신경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수요는 확 꺼져 버렸는데 공급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설비. 네네. 얘도 수축이 되고 위축이 됐어야 되는데 얘는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격밖에 손댈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을 가지고 양을 바꾸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 볼펜을 1년에 1억 개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을 10원에 팔던 건데 그럼 10억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이거 5원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1억을 그대로 팔려 그러면. 과당 경쟁이. 과당 경쟁이니까. 옆집에서도 팔고 있고 다른 공장도 돌리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가격을 내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결국은 이게 선진화되고 업그레이드되고 해서 물건이 더 좋아지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거 전에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그대로 살아 있고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오래 갈 것 같아요. 오래 갈 것 같은데 네. 똑같습니다. 해법은 결국 이 오래 가는 것, 그러니까 이 신경제 쪽에서도 지금 과하게 부족한 것이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전히 부족하죠. 근데 차고 넘치는 거는 전기차, 차고 넘치는 것은 태양광 네네. 모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 가격까지 다 찍어 누르고 해서 서로 이제 반덤핑이니 뭐니 해서 다 막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땐 중국 스스로도 지금 이것을 줄여가고 있고 이것을 밀어냈다가는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비난이 있고 그렇죠. 두렵죠. 네. 가뜩이나 여론 안 좋고 국제 여론 안 좋고 자기 편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유럽에 밀어냈다가 이제 뜨끔해가지고서는 동남아로는 또 못 밀어내요. 예, 안 밀어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근데 미국으로 가는 수출품은 동남아를 통해서 가죠. 그러니까 이 반내권 자체도 속성 자체는 이제 그런 속성인데 결국은 이것도 시간을 가지고 풀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 상태인데 이거의 풀이에 좀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어떤 띵크탱크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문제를 크게 볼 거냐 작게 볼 거냐. 우리는 좀 더 크게 보고 저쪽은 상대적으로 작게 보고 있다. 제가 보는 견제는 그렇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 저도 이 부분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중국 경제의 상징적인 모습인데 일단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시그널이 중국 은행들의 대출 규모가 감소하고 있어요. 예. 대출 규모가 감소한다는 것은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게 바로 대규모 구조조정의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규모 구조조정이 구경제에서 일어난다기보다는 구경제는 어떻게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신경제에서도 그동안 출혈 경쟁, 과잉 경쟁 때문에 소위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밀고 있는 산업들, ICT라든가 말씀 주셨던 뭐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영역, 전기차 영역, 뭐 자동차 부품 산업 이런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경제에서 대표적인 산업들도 적자 기업들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뭐 브랜드 수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것으로 지표상으로는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오는 거고 실업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다 온라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해석을 해본다면 다만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그러니까 대규모 구조조정이 온다라는 것은 어쩌면 팩트일지 모르나 이 팩트를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무슨 말이냐면 구조조정으로만 해석할 것인가 사업재 편이나 뭐 현실화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과잉 경쟁을 시켜요. 거기서 경쟁에서 미달하는 아이들은 시장에서 도태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력 있는 네. 그 기업들만 남아 있는 구조가 또 되니까 물론 이런 과정에서 실업률 문제, 과잉 생산, 디플레이션 현상은 약이 되는 거지만 결국 경쟁력 있는 기업들만 이제 남아서 맞습니다. 이렇게 또 운영되는 사업 재편이라고 또 가정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떨어져 나온 이 기업이나 실업자들은 어떻게 또 경제 활동을 하는 또 기업이나 이쪽으로 유도할 것인지는 또 다음 고민이겠지만 중국 정부에.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네. 요 숙제만 좀 남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말씀드린 반내구원의 그 결국 끝단은 뭐냐면 이것은 경제의 그 리스트럭처링, 네. 구조조정 아니면 리디자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반내구원, 가격 경쟁 때문에 중국이 디플레 때문에 망한다고 보는 시각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네.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을 당한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개가 하던 거를 3개가 하게 됐다. 네. 그럼 그 3개는 과거의 10개의 총합보다 강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강해진 애들이 할 것은 결국은 고잉 글로벌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네. 결국은 저희랑 같이 밖에서 만나게 될 대상이 지금 국내의 그런 가격 전쟁,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과당 경쟁으로 인해서 더 강해지고 있다는데 포커스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강해지는 이유는 고잉 글로벌 하기 전에 강해지는데 그 강해지는 이유가 뭐냐? 앞에는 AI입니다. 중국에는 지금 AI가 모든 기업으로 지금 스며들고 있거든요. 결국 AI를 먼저 내재화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ROE가 15% 이상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지 않은 회사들보다 이런 이제 뭐 여러 이제 분석들도 있는데 AI로 해서 그렇게 강해진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결국 돈이 필요한데 네.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지금 중국 자본시장이 작년 9월 24일 이후에 M&A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 1년 동안 일어난 것보다 금년 상반기에 늘어나는 게 건수나 금액으로 훨씬 큽니다. 그것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민영 기업들이 M&A는 국유 기업이 지금 하는 것보다 민영 기업이 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네. 민영 기업은 정부의 어떤 가이던스가 정책적으로는 있겠지만 의사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고 그걸 결정을 하는데 결국은 비상장사나 상장 회사를 인수하는 그런 의사 결정을 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산업에 대해서 콘솔리데이션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 AI로 무장을 한 애들이 필요한 분야의 여러 가지를 국내에서 왜 밖에서는 M&A 못 하거든요. 중국 기업들. 미국이 다 막지 않습니까? 네네. 합쳐요. 그리고 나서 해외로 나간다. 그러면 과거랑 뭐가 달라? 훨씬 강해진 애들이 나오고 우리한테는 이게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마 이쪽 시각에 또는 뭐 여러 미디어들 보면은 중국이 디플레 부동산 때문에 망했어. 네. 망할 거야. 여기에 끝날 것이 아니라 망하는 과정에서 살아남는 애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고 연구를 하고 리서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자본시장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보이거든요. 5,400개 중에서 3,800개가 민영기업인데 3,800개 민영기업의 금액이 작년보다 금년에 2배, 3배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는 2배, 3배 또 늘어나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무슨 지방정부처럼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아니면 축구단을 사겠습니까? 얘네들은 진해 기술 라인, 반도체면 반도체에서 필요한 것, 그리고 AI 섹터면 AI에 필요한 것, 이런 애들을 사재끼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저는 두려운데 이제 너무 부채 포커스하고 디플레 포커스하는 것은 조금 시장을 보는 저희 같은 사람들, 저희는 뭐 어떤 뭐 이론은 좀 약하더라도 시장 감각적으로는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게 부채 포커스, 디플레이션, 뭐 대규모 구조조정 이게 일어나는 현상은 어쩌면 팩트인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죠. 예.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맞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망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중국이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해석이고 맞습니다. 소위 뭐 M7이라고 불리는 뭐 중국의 기업들
중국과 미국의 또 M7이라고 불리는 뭐 기업들 각 세븐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다 더한 다음에 시가총액의 상승률을 계산해 보면 그냥 그 연일 지속적으로 미국의 상승률을 훨씬 웃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을 이제 리딩하는 그 유망 산업의 여러 기업들도 상당히 뭐 시장적 지위라든가 뭐 성과 지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뭐 기술 우위나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문제를 중국 망한다 이렇게 가정하는 게 아니라 같은 그렇죠. 현상도 위협적인 모습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구나. 뭐 이렇게 해석해야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는 게 아닐까. 예, 교수님처럼 이제 기업을 많이 접하시고 예. 많이 가시는 분들은 네. 그런 느낌이 있으신데 네. 제가 볼 땐 일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다, 그래서 어렵다. 근데 사실은 그 어려움과 안 좋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코로나 이후에 중국에 대한 이해도가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네. 그 급격하게 떨어진 그 사이에 있었던 변화가 지난 20년 변화보다 더 큽니다. 중국 국내는 그들의 기업가들의 어떤 인식 그리고 그들의 기술에 대한 어떤 돌파 그리고 정부 정책에 사실 저는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보거든요. 그 나라의 정부의 정책을 보면 네. 굉장히 스마트하고 5년, 10년, 심지어 30년 계획까지 나오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틀렸을 경우에 그들은 부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틀리면 조정을 하고 튜닝을 하지.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보면 결국은 그런 어떤 정책의 지속성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아웃풋이 최근에 이제 터지고 있다. 그동안은 미국 때문에라도 또는 자기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없었던 것들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새로운 장타해가 되고 있는 신장타해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 기업에서 반도체 그래서 뭐 들으셨겠지만 알리바바도 반도체 지금 만들어서 외부에다 팔겠다고 하고 네. 화웨이는 뭐 워낙에 유명하고 네. 캠브리콘이라는 회사 나오고 하이광이 만들어내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한 회사의 어떤 천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현상이고 생태계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형성이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부동산으로 몰아서 폄하를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M7 그리고 중국의 뭐 P10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중국은 P10이 있어도 중국 전체를 가지고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미국은 사실 M7 빼놓고서는 주가 상승률 따지고 보면은 다들 비리비리하거든요. 시장. 네. 그죠? 근데도 미국은 굉장히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것에서 저는 투자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 낙차에서 나오는 기회는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뭐 중국의 주가 상승률 이런 게 그러면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건 일시적이야 그냥 끝날 거야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땐 시작도 안 했거든요. 예. 아직 시작도 안 했. 예, 시작도 안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벌써 신영관 대표님하고 이렇게 토론을 진행한 지 1시간이 벌써 지나가고 있는데요. 참 교수님하고 하면 빨라요. 너무 자 지금까지 중국의 여러 현상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번에 대표님께서 또 차이나 디퍼런트라는 책을 내주셔서 우리에게 더 많은 깊이 있는 중국에 대한 이해를 주실 것 같은데 차이나 디퍼런트를 통해서 전달하는 뭐 중요한 메시지들 뭐 좀 정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체가 뭐 달리 봐야 되는 중국인 건데 네, 그럼 이제 각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역사 그리고 이론, 데이터 그리고 생활 그 각도에서 중국이 뭐가 다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뭐 중국에 뭐 20년 넘게 살고 또 30년 넘게 이제 운영업계에 있었던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산업을 보다 보니까 네, 중국의 산업 또는 중국의 어떤 그 현상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뭐 요만한 그런 인사이트를 갖다가 좀 담은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주신 그 인사이트에 더해서 차이나 디퍼런트 이 책을 신영관 대표님의 책을 또
한번 일독해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중국 경제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내용은 고정 댓글로 링크를 좀 남겨놓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상 대표님과의 귀중한 토론 감사하고 다음에 또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